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도예가 한재혁의 작업실에는 달빛이 스며들었다. 정교하게 빚어진 백자 다랑아리들이 은은한 빛을 머금고 그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는 흙을 빚고 불을 다루며 평생을 살아왔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 그것은 그의 영혼이자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완벽하고 견고하며 결코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의 삶. 그러나 그날 밤, 익숙한 고요함 속에 숨어든 불길한 기운이 재혁의 평온을 흔들기 시작했다. 완벽이란 환상일 뿐인가? 그의 손에 쥐어진 흙덩이는 거칠게 부서졌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진실처럼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긁어대는 듯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아내 오소연에게서 풍기던 낯선 와인향. 르세르팡 누아르. 검은 뱀이라는 이름의 와인은 달콤한 유혹처럼 그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동시에 섬뜩한 독을 품고 있었다. 지난 15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그의 세계에 드리워진 첫 번째 균열이었다. 재혁 씨, 이 와인 정말 근사하죠? 최 대표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업 파트너인데 센스가 남다르죠? 그래. 당신 취향을 잘 아는군. 갤러리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와인 향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그의 아내가 뿜어내는 다른 남자의 흔적이 묻어나는 위험한 신호탄이었음을. 재혁은 눈을 감았다. 완벽했던 결혼 생활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던 날들. 서연의 생일에 직접 빚어 선물했던 비취색 비녀를 꽂아주던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의 손에 들린 흙덩이가 더욱 거칠게 부서졌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오서연이었다. 여보세요. 재혁 씨, 큰일 났어요. 갤러리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와주셔야겠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둑이라. 갑자기. 알겠어. 지금 갈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둑? 아니.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훔쳐간 진범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작업실 한쪽에 놓인 깨진 도자기, 파편들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그리고 피식,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완벽했던 다랑아리가 산산조각날 시간인가? 아니, 조각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진짜 예술은 깨진 조각들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기도 하니까. 재혁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현관을 향했다. 서울, 청담동, 그 화려하고 차가운 도시의 중심에서 이제껏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날 참이었다. 그날 밤, 한재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 르세르팡 누아르라는 이름의 와인병이 달빛 아래 검은 뱀처럼 떠리를 튼 채 그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 아내 오서연에게서 나던 낯선 와인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고 그의 평온한 세계를 뒤흔드는 불길한 전조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재혁의 머릿속은 의심의 소용돌이로 가득 찼다. 그냥 투자자일 뿐이라고? 선물로 받은 와인이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한 번 의심에 싹이 트자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내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다가왔다. 갤러리 일 때문이라며 늦어지는 귀가, 시간, 주말에도 이어지는 급한 미팅, 그리고 베란다에 나가 소곤거리며 나누는 비밀스러운 통화들. 모든 것이 의심의 필터를 거치자 기이하게 왜곡되어 보였다. 며칠 전 그가 몇 달간 공들여 완성한 다랑아리를 보여주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유약의 미세한 흐름, 불길이 남긴 은은한 흔적까지
그는 자신의 역작이라 자부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드디어 내가 원하던 그 빛깔이 나왔어. 하지만 서연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 예쁘네. 고생했어요. 아, 맞다. 나 다음 주에 해외 작가들 들어와서 정신없을 거야. 저녁은 알아서 챙겨요. 그 순간 재혁이 느꼈던 서늘함, 마치 흙과 유약, 불의 온도로 이루어진 그의 세계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은 낡고 지루한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재혁은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성공한 갤러리 관장인 아내의 바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의심은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실의 또 다른 파편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딸 소은이 그의 작업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 우리 딸,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재혁은 물레를 돌리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16살 소은은 부모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아이였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 가면 깜짝 놀라서 끊어요. 어제도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제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딱딱해지면서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는데? 그냥 네, 최 대표님,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훨씬 다정했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웃음소리였어요. 소녀처럼. 최 대표, 최 다니엘. 아내의 입에서 처음 들었던 그 이름이 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재혁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딸이 묘사한 소녀 같은 웃음소리라는 표현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다. 소은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엄마 지갑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봤어요. 청담동에 있는 메종드 라무르라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인터넷에 쳐보니까 연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가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금액도 너무 컸고 2인 디너 코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알았다. 소은아, 아빠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더는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알아볼게. 재혁은 애써 담담한 척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센 폭풍우에 휩싸이고 있었다. 순수한 딸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 그 작은 증언들은 그의 의심이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었다. 그날 밤, 재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추측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파고들어야만 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서재로 향했다. 가족이 함께 사용하던 아이패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한 번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내의 메일 앱을 열었다. 수많은 업무 메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다. 최 다니엘. 처음 몇 개의 메일은 갤러리 투자와 관련된 지극히 사무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스크롤을 내릴수록 대화의 온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업무 이야기 끝에 덧붙여진 사적인 칭찬들. 오늘따라 서연 씨의 안목이 더욱 빛나더군요. 역시 보석은 보석을 알아보는 법이죠. 와 같은 노골적인 찬사.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는 아내의 기분 좋은 이모티콘과 다니엘 씨와 함께라 더 그랬을 거예요. 라는 친밀한 답변.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사업 파트너의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사로잡은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그날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죠. 포젠. 제주도. 비밀 프로젝트.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작년 여름 소은의 방학을 맞아 다 함께 갔던 가족여행지 제주도. 그는 딸과 함께 올레길을 걸었고 서연은 갤러리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했었다. 그 시간 자신만 모르는 아내의 다른 기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는 미친 듯이 아이패드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프로젝트 S라는 이름에 잠긴 폴더를 발견했다.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모든 비밀이 저 안에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10월 23일. 틀렸다.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이 떠올랐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럼, 소은이, 생일, 5월 12일, 제발. 역시 아니었다. 재혁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대체 무슨 날이란 말인가? 그들의 공유된 시간 속에는 더 이상 비밀번호가 될 만한 날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지난 15년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날짜가 있었다. 결혼 생활의 일부가 아니었던, 그가 아닌 오직 그녀만의 성공과 야망을 상징하는 그날. 바로 서연의 갤러리 개관일이었다. 재혁은 일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폴더가 열렸다. 화면 가득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낯선 풍경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한 아내의 활짝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남자 최다니엘이 있었다. 아이패드 화면에 떠오른 사진들은 한재혁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푸른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아내 서연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은 남자 최다니엘. 그들의 다정한 모습, 행복해 보이는 표정, 모든 사진이 비수처럼 나라와 재혁의 심장에 밝혔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다니엘이 서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사진까지. 그는 화면을 넘길수록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절규하고 싶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차갑고도 서늘한 이성이었다. 슬픔은 너무 깊어 감각이 마비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명징한 배신감뿐이었다. 아내의 웃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미소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비밀 프로젝트였군. 그는 아이패드를 조용히 덮었다. 지금 당장 아내를 깨워 이 사진들을 얼굴에 던지고 소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배신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가장 냉정한 생존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결심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손에 쥐기로. 다음날 아침, 재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물레를 돌리는 그의 손길은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정밀했다. 중요한 수집가가 서울에 와서 오늘 하루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저녁에나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럼 저녁은 소은이랑 알아서 먹을게요. 운전 조심해요. 아내의 얼굴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거짓말은 의외로 쉬웠다. 이미 그들의 관계는 진실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재혁은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이천의 고즈넉한 풍경이 멀어지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는 아내의 갤러리가 있는 청담동에 한적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갤러리가 정면으로 보이는 창가 자리였다. 그는 스케치북을 꺼내들었. 평생을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수춘 종이 위를 거칠게 스쳤고 부드러운 곡선 대신 날카롭고 비틀린 선들이 그려졌다. 그는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가마속에서 도자기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도공처럼 그는 아내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연이 갤러리에서 나왔. 평소보다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익숙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재혁은 곧바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택시는 청담동의 화려한 골목 안쪽에 있는 고급스러운 와인 바로 향했다. 라센트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혁은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바의 통유리 너머를 주시했다. 곧 서연이 바로 들어섰. 안쪽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최 다니엘이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다. 그리고 다니엘이 서연의 머리카락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모습이 보였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 그리고 재혁의 눈에 모든 것을 끝장내는 장면이 들어왔다. 테이블 위 그들의 와인잔 옆에 놓인 작은 물건. 10주년 기념으로 그가 직접 빚고 구워 선물했던 비취색 청자 비녀였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얻어낸 완벽한 색감. 그는 그녀에게 비녀를 꽂아주며 속삭였었다. 당신의 머리카락에 옥비탈이 뜬 것 같아. 너무 아름다워요. 여보, 평생 간직할게요. 평생 간직하겠다던 그의 사랑과 예술혼이 담긴 그 비녀가 지금은 최 다니엘의 담배꽁초를 받아내는 재떨이로 쓰이고 있었다. 재혁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그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완벽한 모독이었다. 그의 모든 것이 경멸당하고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을 안고 그는 이천의 작업실로 차를 돌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곧장 아내의 서재로 향했다. 더 이상 사생활 존중 따위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선반을 뒤졌다. 아내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눈물 젖은 일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숲과 야망으로 가득 찬 검은색 몰스킨 비즈니스 플래너였다. 재혁은 플래너를 펼쳤다. 안에는 갤러리의 새로운 확장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그들은 새로운 아트 펀드를 조성하여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NFT 아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다. 그리고 재혁의 눈을 멈추게 한 페이지가 있었다. 바로 기존 후원자 및 컬렉터 리스트였다. 그 명단은 지난 20년간 한재혁이라는 도예가가 땀과 영혼으로 쌓아 올린 인맥, 바로 그의 사람들이었다. 플래너에는 각 인물의 성향, 재정 상태, 그리고 한재혁 작가와의 친분을 활용한 접근 전략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서연과 다니엘은 그의 명성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가도에 오르면 그를 헌신짝처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배신을 넘어선 그의 인생 자체에 대한 배신이었다. 내 모든 것을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뼈까지 발라먹을 작정이었어.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의 야망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토록 잔인하고 이기적인 형태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이 단순한 예술품이 아닌 자산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라는 항목 아래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영혼이 숫자로 환원되는 굴욕감에 치가 떨렸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서연의 단정한 필체로 적힌 한 문장이 재혁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한재혁은 이제 낡았다. 그의 예술은 아름답지만 박물관에나 어울린다.
미래는 최다니엘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과거는 미련 없이 잘라내야 한다. 메이, 과거는 잘라내야 한다. 아내의 필체는 비수처럼 한재혁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러나 피 대신 흘러나온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복수를 계획하는 장인이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흙을 다스려 작품을 빚어내듯 그는 차가운 분노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빚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서재를 나온 그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아내의 오빠이자 성공한 사업가이며 누구보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남자. 오서준이었다. 여보세요? 처남. 접니다. 한재혁. 한서방. 이 시간에 웬일인가? 무슨 일 있어? 토요일 저녁. 잠시 이천으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갑자기? 나 바쁜 사람인 거 알지 않나? 이천까지 갈 시간이. 처남 회사 일보다 중요한 일일 겁니다. 처남의 여동생. 그리고 오씨 가문의 명예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보시면 압니다. 재혁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전화기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가문의 명예라는 말에 오서준은 잠시 침묵했다. 실리적인 그가 가장 외면할 수 없는 단어였다. 알겠네. 토요일 저녁에 가지. 전화를 끊은 재혁은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는 분노에 차도자기를 깨부수는 대신 물레 앞에 앉았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흙과 씨름했다. 그의 손끝에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백자 다랑아리 하나가 빚어졌다. 완벽한 형태, 더할 나위 없는 균형. 그것은 그와 서연의 지난 15년 결혼 생활처럼 겉보기에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는 잘 구워진 다랑아리를 가마에서 꺼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경외하듯 바라보더니 작은 망치를 들었다. 미안하다. 완벽했던 널 이렇게 망가뜨려서. 하지만 상처도 역사가 되고 흉터도 무늬가 되는 법이지. 너는 더 강해질 거다.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갖게 될 거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항아리의 한 부분을 내리쳤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완벽했던 백자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산산조각 나지는 않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다. 그는 부서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옷과 금가루를 섞어 깨진 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메워나갔다. 일본의 긴츠기, 킨트 수지의 기법이었다. 부서진 것을 숨기지 않고 그 상처의 흔적을 금으로 채워 더욱 특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예술. 그의 숨소리만이 작업실을 채웠다. 한 땀 한 땀. 그는 자신의 찢긴 마음을 꿰매듯 도자기의 상처를 금빛 진실로 채워나갔다. 며칠 후 그의 손에서 새로운 작품이 태어났다. 순백의 표면 위로 금빛 균열이 마치 강물처럼 혹은 번개처럼 뻗어나가는 장엄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 작품의 이름을 진실이라 붙였다. 깨져버린 신뢰. 그 추악한 균열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그의 결심이었다. 폭풍 전야의 며칠 동안 그는 딸 소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 그는 딸에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딸을 작업실로 불렀다. 새로 태어난 다랑아리 진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소은아. 앞으로 우리 집에 조금 큰 변화가 있을 거야. 알아요. 아빠, 엄마. 이제 안 와요? 아이의 담담한 질문이 재혁의 가슴을 쳤다. 그는 무릎을 굽혀 딸과 눈을 맞췄다. 엄마는 잠시 멀리 떠나 있을 거야. 하지만 소은아, 이건 엄마와 아빠의 문제지.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너 자신을 탓하면 안 돼. 알았지?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세상이 다 변해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그거 하나만 기억해줘. 아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재혁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그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딸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서재 커다란 테이블 위에 모든 증거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가 무기를 점검하듯. 제주도에서의 사진들, 두 사람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이메일 내용, 그리고 그의 인생을 모독한 사업 계획서까지 모든 것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인쇄하여 파일에 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직접 닦아놓은, 하지만 이미 담뱃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비취색 청자 비녀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서류 봉투에 담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오서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을 이천까지 오게 하고 서연이한테는 연락했나? 아니요. 처남에게만 연락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재혁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요. 오늘 갤러리에 손님이 많아서 늦었네. 저녁은, 오빠. 웬일이야.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갤러리에서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 앉아있는 오빠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굳은 표정의 오빠와 얼음처럼 차가운 남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앉아.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재혁의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차분했다.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지못해 맞은편에 앉았다. 재혁은 말없이 테이블 위로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밀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었다. 상자 안 붉은 비단 위에 놓인 청자비녀가 차가운 거실 조명 아래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차가운 거실 조명 아래 오동나무 상자 속 비추색 청자비녀가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에는 의아함, 다음에는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의 시선은 비녀와 재혁, 그리고 오빠인 서준의 얼굴을 불안하게 오갔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당신 내 물건에 손댔어요? 이건 내 사생활 침해요. 당신이 평생 간직하겠다던 비녀야. 담뱃재 냄새가 배기 전에는 참 고운 비취색이었지. 서연아, 일단 앉아서 얘기 들어봐. 한 서방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온 거다. 변명부터 늘어놓지 말고. 서연은 오빠의 질책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혁은 찻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서연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서두를 건 없어. 천천히. 하나씩 사실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는 봉투에서 첫 번째 증거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부채처럼 펼쳐놓았다. 최 다니엘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한 사진, 둘이서만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행복에 겨워 웃는 서연의 얼굴,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건 오해야. 갤러리 일 때문에. 워크숍 갔다가 그냥 동료들하고 같이. 동료들? 이 사진 어디에 다른 동료가 있지? 내 눈에는 당신과 최 다니엘. 단둘만 보이는데. 오서연, 이 남자 누구야? 설명해. 워크샵. 어떤 워크샵이 남자 동료 허리에 손을 얹고 진행하는 건가? 내가 아는 비즈니스와는 좀 다르군. 오빠.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투자사 대표인데. 그냥 업무상 만난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항상 작업실에만 틀어박혀서 나도 외로웠다고. 서연이 다급하게 변명하며 화살을 재혁에게 돌리려는 순간 재혁은 두 번째 증거인 이메일 출력물을 꺼내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준 쪽으로 서류를 밀었다. 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제주도에서의 환상적인 그날.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 어제의 와인은 당신을 닮았어요. 서연씨. 서연아. 이것도 업무의 연장선인가? 이것도 외로워서 나눈 친밀감 표시냐고. 대답해. 오빠, 그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사업 파트너끼리. 닥치지 못해. 이게 사업 파트너가 할 짓이야? 내 남편. 내 매제를 바로 옆에 두고 다른 남자와 제주도에서 환상적인 날을 보내? 서준의 고함에 거실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혁은 마지막 증거, 검은색 비즈니스 플래너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감정적인 배신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이성적인 배신에 대해 얘기해볼까? 그게 무슨 소리야? 처남은 사업가시니 이건 더 잘 이해하시겠군요. 재혁이 펼친 페이지에는 기존 후원자 및 컬렉터 리스트라는 제목 아래 재혁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을 공략할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서준은 플래너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한재혁 작가 인맥을 활용한 초기 자금 확보. 한재혁, 브랜드 가치, 이용. 1단계 투자 유치 후 독립 브랜드로 전환. 기존의 낡은 이미지 탈피. 오서연, 이게 네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네가 이럴 수 있었을까? 그건 사업 계획일 뿐이야. 성공하려면 이게 성공이야? 내 남편 뒤통수 치고 그 사람 평생 일군 명성이랑 인맥을 다 빼먹으려는 게 네가 말하는 성공이냐고.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바로 그때였다.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더니 잠옷차림의 소은이 계단 중간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실망감이 담긴 눈으로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소은아, 재혁의 부름에 서연의 시선이 딸에게로 향했다. 딸의 그 차가운 눈빛, 그것은 그 어떤 비난이나 증거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당당했던 가면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소은아. 엄마가 이건 오해야. 아가.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거실에는 서연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한참 후 재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혼합시다. 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과거는 잘라내 줄 테니 내 인생에서 나가. 조건은 두 가지요. 첫째, 소은이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둘째, 당신은 이 집에서 못만 나가.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갤러리, 아트펀드, 내 이름 팔아서 얻은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가져갈 생각 마. 내 예술과 인생을 담보로 한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던 미래를 살아. 단, 그 미래에 나와, 내 딸, 그리고 내 영혼이 담긴 그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당신도 잘못했잖아. 나한테 무심했잖아. 그게 당신이 받을 최소한의 대가야.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일은 우리 사이에서 끝낼 거요. 당신과 최 다니엘의 추문, 그리고 이 추악한 사업 계획서가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막아주지. 적어도 천안과 오씨 가문의 명예는 지켜줘야 하니까.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독한 표정으로 재혁과 제 여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한서방 말대로 해. 아니, 이건 한서방의 아량이다. 나라면 이 정도로 안 끝내. 그게 우리 집안 체면. 네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당장 짐 싸. 오빠. 제발. 시끄럽다. 네가 한 짓을 봐. 이 집안에. 그리고 내 딸 얼굴에 더는 먹칠하지 마라. 서준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어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유령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계단에 선 딸 소은의 곁을 지나면서도 차마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잠시 후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든 서연이 내려왔다. 서준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자. 더 이상 이 사람 얼굴 볼 생각 마라. 서연은 마지막으로 제역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 원망,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제역의 눈은 고요한 호수처럼 미동도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는 소리였. 거실에 남은 제역과 소은. 제역은 조용히 계단으로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집안은 지독할 만큼 고요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제역은 알았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연이 떠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제역에게 그 시간은 흙을 고르고 반죽하고 불을 다스리는 인고의 과정과 같았다. 그는 분노를 작업에 쏟아부었다.